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기술 맹주로 군림해온 초강대국들이 하루아침에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유럽기술혁신위원회의 권위자들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술이 세계 최강 대국의 권위를 단번에 흔들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최고 전문가조차 한국은 이미 게임을 끝냈다라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 사연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앙투안 르마르크입니다. 유럽기술혁신위원회 소속 기술평가관으로 EU 차세대 원전 안전기술 컨소시엄 평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효율적이었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속도만으로 기술력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회의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동료 평가관 마틴에게 이런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마틴은 한국의 기술력에 꽤 호의적이었죠. 저와는 달리요. 마틴은 한국이 지난 10년간 이룬 성과를 언급하며 기술 개발 속도가 유럽의 2배는 된다고 했어요. 저는 속도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깊이가 중요하다고요. 한국은 상용화는 빠르지만 원천 기술은 결국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져온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회의장에 도착하자 한국 측 관계자들이 정중하게 맞이해줬습니다. 서울대학교 공대 연구진,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과학자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까지 모두 완벽한 영어로 저희를 환영했죠. 첫 회의에서 한국 측은 자국의 원자력 안전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 기술들 중에서 순수하게 한국에서 개발된 원천 기술이 몇 %나 되는지 물었어요. 한국 측 수석 연구원 김 박사가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기술 중 80% 이상이 자체 개발 기술이라고 했어요. 저는 제가 살펴본 바로는 핵심 알고리즘과 설계, 원리가 여전히 미국과 유럽의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신들은 상용화는 빨라도 원천 기술은 부족하다고 말이죠.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김 박사의 표정이 굳었고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 연구원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발언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틴이 제 발언이 너무 심했다고 지적했어요. 저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평가관으로서 솔직한 의견을 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요. 호텔방에 혼자 남아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진정한 기술 강국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요. 다음 날 아침, 저희 유럽팀은 한국 측 연구진과 함께 실제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핵심 목적이었죠. 저희가 개발한 AI 기반 원자로 냉각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는 자리였어요. 테스트 센터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으로 최종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완벽했어요. 3년간의 연구 끝에 탄생한 저희 기술은 원자로 냉각 효율을 50% 이상 높이면서도 에너지 소비는 30% 줄이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소피 연구원은 이번 테스트만 성공하면 EU 전역의 원전에 우리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라며 기대에 차 있었어요. 저도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실험실 환경이 아닌 실제 조건에서 테스트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테스트 센터에 도착해 시스템을 설치하고 모든 연결점을 확인했습니다. 제어실에서 저는 최종 점검을 지시했어요. 소피에게 냉각수 온도가 정상인지 확인했고 루카스에게 AI 제어 시스템 상태를 점검했죠. 둘 다 이상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저는 시작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 3분간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냉각수 온도는 예상대로 감소했고 에너지 효율성도 계획된 수치에 근접했어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알람이 울렸습니다. 소피가 당황한 목소리로 뭐가 잘못됐냐고 물었고 루카스는 즉시 문제를 파악하려 했어요. 냉각수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고 있었고 AI 제어 시스템이 이상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지만 시스템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공포와 당혹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메인 전원을 차단하라고 지시했고
한국 측 기술자가 신속하게 움직여 전원을 차단했어요. 루카스는 이것이 심각한 오류라며 설계 코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냉각수 온도가 정상 범위를 30% 이상 초과했고 AI 제어 시스템은 완전히 오작동했습니다. 실제 원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회의실로 돌아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 박사의 표정은 무거웠지만 비난의 기색은 없었어요. 그는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우선 저희 팀이 문제를 파악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은 이후의 차세대 원전 기술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지, 이번 사고로 유럽-한국 기술 협력에 차질이 생기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저는 질문들을 무시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뉴스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EU 핵심 기술 결함 의혹, 유럽 원전 안전성 우려, 고조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3년간의 연구, EU의 신뢰, 무엇보다 제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술력을 평가하러 왔던 제가 이제는 스스로의 기술력을 의심받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호텔 회의실에서 밤샘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저희 팀 8명이 모두 모여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코드를 한 줄 한 줄 검토했죠. 커피잔이 쌓이고 눈은 충혈되었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어요. 소피는 냉각수 온도 변화에 대한 AI의 반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제안했습니다. 루카스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는 센서 데이터 처리 과정, 특히 노이즈 필터링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팀원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마틴은 이대로면 프로젝트가 완전히 취소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어요. EU 본부에서 이미 설명을 요구하는 이메일이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리더로서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팀원들은 저를 믿고 따라왔는데 이제 그들의 커리어까지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니 괴로웠어요. 새벽 3시, 저는 잠시 휴식을 제안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마련된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연구진의 기술력을 평가하던 제가 이제는 스스로의 실패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팀원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루카스는 추가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문제는 예상보다 더 복잡했어요. AI 시스템의 코어, 알고리즘에 내재된 논리적 모순이 있었고, 이것이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루카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알고리즘을 완전히 재설계해야 하며 최소 몇 주는 걸릴 거라고 했어요. 그런 시간은 없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한국 측과 EU 대표단에 보고해야 했어요. 소피가 조심스럽게 서울대 연구팀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즉각 거부했어요. 한국 연구진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들의 기술력을 의심했던 제가 오늘 조언을 구한다니 생각만 해도 부끄러웠어요. 한국 애들한테 기술 조언받는 일은 없을 거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제 말은 단호했지만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의 표정에서 의구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희는 임시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시스템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며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지치고 초췌해 보였어요. 내가 정말 이 팀을 이끌 자격이 있는 걸까? 자문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항상 최고라고 생각했고 다른 이들의 의견을 쉽게 무시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후발 주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죠. 두 번째 테스트 날이 밝았습니다. 저희 팀은 밤새 수정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다시 테스트 센터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주는 압박감이 무거웠죠. 테스트 센터에 도착하자 김 박사가 저희를 맞이했어요. 그의 표정은 어제와 달리 좀 더 밝아 보였습니다. 아마도 저희를 격려하려는 의도였겠죠. 그 모습에 오히려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시작 버튼을 누르고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처음 몇 분은 모든 것이 정상이었어요. 팀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난 후
이상 징후가 나타났어요. 온도 그래프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7분 지점에서 알람이 울렸어요. 루카스는 다시 시스템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즉시 비상정지 명령을 내렸어요. 이번엔 다행히 시스템이 반응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팀원들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패는 첫 번째보다 더 큰 타격이었어요. 특히 밤샘 작업 끝에 나온 결과였으니까요. 마틴은 이번 실패로 프로젝트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EU 본부에서 이미 설명을 요구하는 연락이 왔다고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여성이 일어났어요. 첫날 회의에서 김 박사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연구원이었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박시은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소속 연구원이에요. 혹시 도와드릴까요?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본능적으로 거절하려 했어요. 한국 연구진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희망의 빛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미 2번이나 실패한 상황에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나 봅니다. 시은 박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제가 AI 제어 시스템 알고리즘을 분석해봤는데 해결책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자존심과 프로젝트의 성공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하지만 결국 리더로서의 책임감이 자존심을 이겼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은 박사님, 하지만 솔직히 저는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알고 있어요. 어쩌면 저희도 해결하지 못한 걸 당신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너무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 목소리에 묻어나는 오만함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시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저희 시스템의 코드를 화면에 띄우고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저희가 며칠 동안 보지 못했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AI 제어 알고리즘의 특정 부분에서 발생하는 순환 참조 문제였어요. 시은 박사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지만 그 내용은 정확하고 논리적이었어요. 팀원들은 그녀의 말에 점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조차도 그녀의 분석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테스트까지 2시간 남짓한 상황에서 저희는 시은 박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루카스와 소피는 시은 박사와 함께 알고리즘을 수정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내심 그녀의 방식이 효과가 있을지 의심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희망을 그녀에게 걸어야 했어요. 테스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어실에서 저는 마지막 준비를 확인했어요. 시은 박사와 저희 팀이 수정한 알고리즘이 적용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지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2번의 실패 후에 3번째 성공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았으니까요. 루카스가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마저 실패한다면 프로젝트는 완전히 끝장날 것이고 제 경력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었어요.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3분, 5분, 7분. 이전에 문제가 발생했던 시점들을 하나씩 통과했어요. 시스템은 놀랍게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흥분된 목소리로 온도 제어가 완벽하고 AI 반응 속도도 예상치보다 20% 빠르다고 보고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아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심지어 성능까지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20분 테스트가 완료되었을 때 팀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는 모니터를 향해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희가 며칠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시은 박사는 단 몇 시간 만에 해결했어요. 그것도 더 나은 성능으로요. 이런 코드를 왜 우리가 못 생각했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와 결과를 분석하는 동안 저는 시은 박사의 코딩 스타일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녀의 알고리즘은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이었습니다. 기존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되었고 충돌 오류도 모두 해소했어요. 심지어 시스템 효율성은
30% 이상 향상되었더군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시은 박사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고 그녀의 학문적 배경에 대해 물었어요. 시은 박사는 서울대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했고 스탠포드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AI 기반 안전 시스템을 개발해왔다고 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제 연구를 알고 있었고 특히 양자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가 큰 영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시은 박사는 이어서 한국 연구진의 다른 프로젝트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국 연구진의 데이터 분석 수준과 코딩 품질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그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실용적인 면에서도 뛰어났습니다. 특히 시은 박사의 접근법은 제가 수년간 고수해온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호텔방에 들어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선입견이 틀렸던 겁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르게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쩌면 몇몇 분야에서는 이미 유럽을 앞서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EU 본부와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결과를 보고했어요. 물론 한국 연구진, 특히 시은 박사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도 솔직하게 언급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죠. 평소에 저였다면 다른 이의 공을 인정하기보다는 제 팀의 성과만을 강조했을 테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김 박사가 공식적인 만찬을 제안했어요. 한국과 유럽 연구진 모두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감사히 수락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제 진심을 보여줄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서울의 고급 한식당에서 열렸습니다. 김 박사의 환영사로 만찬이 시작되었어요. 그는 이번 협력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의 진정성에 감동했어요. 첫날 제가 했던 무례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어요. 김 박사님, 시은 박사님, 그리고 한국 연구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의 프로젝트는 실패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배운 교훈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 기술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협력의 중요성과 열린 마음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고 여러분의 능력을 의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제 오만함이었어요. 이제 저는 그 오만함을 버리고 여러분에게서 배우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기술만이 아니라 협력의 정신과 겸손함까지도요. 말을 마치자 김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들의 박수에는 비난이나 승리감이 아닌 순수한 환영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시은 박사가 조용히 제게 말을 걸었어요. 그녀는 제 기본 설계가 정말 훌륭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작은 부분만 수정했을 뿐이라고요. 그녀의 겸손함에 저는 더욱 감동했어요. 시은 박사는 우리는 경쟁이 아닌 상생을 배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이 만나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은 박사가 옳았어요.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상생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과학 세계는 늘 경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이 한국 연구진들은 협력과 상호 존중, 그리고 공동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팀에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EU 본부에 이번 협력의 성과를 상세히 그리고 정직하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서 저는 신뢰와 존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번 경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기술적인 면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겸손함, 열린 마음,
그리고 진정한 협력의 가치 말이죠. 프랑스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날 오후 프랑스 과학기술 매거진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EU의 차세대 원전 안전기술 프로젝트와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기자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고요. 한국을 방문하기 전 저는 그들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어요. 빠르기만 하고 깊이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그들은 이론적 깊이와 실용적 적용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AI 기반 시스템 개발에서는 유럽보다 몇 단계 앞서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기술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르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들은 기술과 철학이 함께 있는 나라입니다.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기술 개발을 지향하죠. 인터뷰가 진행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공유했어요. 시은 박사의 독창적인 접근법, 김 박사의 리더십,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협력의 정신까지요. 기자가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 계획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이미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EU와 한국의 연구진이 함께 차세대 원전 안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라고요. 인터뷰 마지막에 기자는 이번 경험이 저 개인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물었어요. 저는 과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성장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고요. 이제 저는 자국 젊은 과학자들에게 한국식 협업 모델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경쟁보다는 협력을, 배타적 자존심보다는 열린 소통을 말이죠. 인터뷰가 나간 후 많은 동료들이 저에게 연락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놀라워했고 어떤 이들은 공감했어요. 특히 젊은 연구원들은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과학기술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들은 EU-한국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고 정부 차원의 지원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을 다시 떠올렸어요. 시은 박사가 공항에서 건넨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르마르크 박사님,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더 안전하고 더 인간적일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 항아리였습니다.